인천행 비행기 안,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은 연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슬쩍 훔쳐보니 강아지였습니다. 그것도 명품 브랜드의 옷을 차려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즐기고 있는 강아지. 심지어 그 강아지에게는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계정까지 있더군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저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지난 20년간 동물행동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동물들의 복지와 행동 문제 개선을 위해 일해온 닥터 엠마입니다. 제 신념은 확고합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장난감이나 값비싼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유한 감정과 본능을 가진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이며 그들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외모나 값비싼 사료가 아니라 건강한 신체와 정신, 그리고 주인과의 깊은 정서적 교감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과거 제가 구조했던 유기견 맥스는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녀석은 비록 값비싼 옷이나 장난감은 없었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와 매일의 산책, 그리고 저와의 진심 어린 교감 속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눈빛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소위 페팸족 문화, 특히 반려동물을 과도하게 의인화하고 치장하는 모습들이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 조금은 아니 아주 많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미용실? 뻔하죠. 동물의 본성은 무시한 채 오로지 인간의 눈요깃거리로 만들기 위한 과도한 치장, 값비싼 상업주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물들이 겪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아마도 끔찍하고 역겨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동물행동학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면서 그들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기대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전문적인 지식과 냉철한 시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진정한 동물 복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돌아오리라 굳게 다짐했죠. 설마 제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 제 모든 편견과 오만,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냉철함마저 산산조각 내고 심지어 제 마음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스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깐깐함의 대명사, 원칙주의 동물행동학자 닥터 엠마가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려동물, 미용 세계와 그 안에 숨겨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견주들의 찐사랑을 경험하며 자신의 모든 신념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의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무엇을 보고 이토록 경악하며 또 어떤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쾌한 웃음과 함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반려동물 문화의 놀라운 깊이와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아, 이건 정말 우리 댕댕이 냥냥이 이야기인데 하고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람 설정,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꾹 눌러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 하스톤에게는 길 잃은 유기동물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처럼 정말이지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닥터 엠마의 아주 특별하고도 버라이어티하며 때로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국 반려동물 문화 탐험, 그 예측 불가능하고도 매력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실용주의와 과학적 근거를 맹신하던 미국인 여성 동물행동학자가 처음에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동물복지는 뒷전이라고 폄하했던 한국의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문적이고도 섬세한 케어 시스템과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한국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애틋한 견주들의 진심 어린 찐사랑을 목격하며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고 반려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교감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발견하게 되는 감동적이면서도 유쾌한 여정입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의 견챈 간미와 양마오 간미 넘치는 펫뷰티 세계에서 어떤 놀랍고도 소중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코넬 대학교 동물행동학 연구소 소속 닥터 엠마입니다. 네, 제 소개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동물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각 동물이 가진 고유한 본연의 습성을 존중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을 동물 복지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학자입니다. 제가 한국의 반려동물 미용 문화, 특히 과도해 보이는 치장이나 의인화에 대해 이토록 깊은 의구심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졌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반려동물 미용실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생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케어, 예를 들어 털 관리, 목욕, 발톱, 정리 등에 중점을 두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는 강아지에게 사람처럼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며 심지어 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성형수술까지 시킨다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 아닌가? 아니면 그저 견주들의 뒤틀린 과시욕이나 허영심의 발현일 뿐인가? 동물은 그저 움직이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동물행동학 컨퍼런스에, 그것도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 증진을 위한 행동 풍부화 방안이라는 제가 평생을 연구해온 주제로 발표자로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큰 기대보다는 과연 그들이 내 발표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어쩌면 그들의 피상적이고 비뚤어진 반려동물 문화를 바로잡고 진정한 동물 복지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일종의 사명감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참여했던 몇몇 동물 복지 개선 캠페인이 사람들의 뿌리 깊은 무관심과 거대한 상업주의의 벽에 부딪혀 안타깝게 좌절했던 쓰라린 경험은 제게 깊은 회의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제 오랜 경험과 굳건했던 학문적 신념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랍고도 혁신적인 반려동물 케어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따뜻하고도 진실된 마음,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향한 그들의 뜨겁고도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회 참석 후기나 여행기가 아닙니다. 동물을 향한 확고한 철학과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했던 한 미국인 여성 동물행동학자가 한국의 작은 골목길에 숨겨진 평범한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자신의 모든 편견과 오만이 아름답게 박살 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인간과 동물의 가장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 그리고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제 인생 가장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기적 같은 한국 반려동물 문화 탐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컨퍼런스 시작 전까지 며칠간의 자유시간을 이용해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한국인 코디네이터, 부산 출신의 활기차고 당찬 아가씨 지연 씨는 제 연구 분야를 듣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닥터 엠마, 와, 동물행동학 전문가시라고요? 대박. 그렇다면 한국의 최신 펫뷰티숍을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해요. 아마 상상 그 이상일걸요? 우리 부산에도 장난 아닌 곳들 많지만 일단 서울 강남 스타일부터 한번 보시죠. 그녀의 부산 사투리가 섞인 발랄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펫뷰티숍이라니 이름부터가 내 스타일은 아니군. 얼마나 요란하고 피상적일까. 저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지연 씨를 따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반려동물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털이 풀풀 날리고 강아지 짖는 소리로 시끄러운 그런 정신없는 미용실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아로마 향기가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럽혔고 잔잔하고 세련된 한국 인디밴드의 음악이 흐르는 그곳은 마치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스파나 셀럽들이 다니는 프라이빗 피부과를 방불케 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는 반짝이는 최첨단 미용 장비들과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유기농, 천연 케어 제품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반려동물 전용 하이드로테라피 스파 시설과 아로마 마사지룸, 심지어 최신 레이저 장비를 갖춘 피부 클리닉과 수중 러닝머신을 이용한 재활치료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강아지 미용실이라고요? 무슨 동물 종합병원이나 최첨단 바이오 연구소 수준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본 그 어떤 펫 그루밍 샵보다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묻자 지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특유의 부산 사투리로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네, 닥터 엠마. 요즘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뭐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우리는 반려동물을 그냥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중한 막내둥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든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대부분의 펫 그루밍 샵들은 주로 위생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미용 서비스에 그쳤는데 이곳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거의 인간이 받는 최고급 뷰티 케어와 의료 서비스의 경계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숙련된 미용사가 마치 유명 헤어 아티스트처럼 작은 푸들의 털을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다듬으며 최신 유행하는 테디베어 컷으로 변신시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아지의 피부 상태와 알레르기 반응을 꼼꼼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천연 스파 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 전용 네일아트와 발바닥 보습, 팩, 그리고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이용한 귀 장식 서비스까지. 저는 속으로 이건 너무 과해. 이건 동물을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견주들의 만족과 과시욕을 위한 거잖아. 동물들은 저런 걸 원하지 않을 텐데. 라며 여전히 비판적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편견 가득한 날카로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미용을 받고 있는 강아지들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며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저는 앞으로 또 무엇을 더 보게 될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동물행동학적 신념은 과연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저는 지금껏 우물 안개구리처럼 저만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제 마음속의 혼란과 함께 아주 강렬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을 둘러보던 중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한쪽 격리된 유리방 안에서 잔뜩 겁에 질린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몰티즈 한 마리였습니다. 털은 오랫동안 관리받지 못한 듯 엉망으로 엉켜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고, 깡마르고 작은 몸에는 군데군데 피부병의 흉측한 흔적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 아이는 얼마 전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끔찍한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유기견으로 오늘 처음으로 전문적인 미용과 케어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극도로 예민하고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에게 이처럼 화려하고 낯선 미용실 환경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스트레스를 안겨줄 텐데, 과연 제대로 된 미용이나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제 우려와는 달리 담당 미용사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분은 아주 놀랍도록 침착하고도 부드러운 손길로 그 작은 아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강압적으로 다루거나 억지로 미용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낮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다정하게 말을 걸며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달래는 숙련된 심리 상담사처럼 말이죠. 그녀는 아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간식을 손바닥에 올려 조금씩 건네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듯한 한국의 잔잔한 동요를 나지막이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구석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아이 곁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걸고 부드러운 손들로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연민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미용실 한쪽 스피커에서는 마치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잔잔하고 아름다운 한국 전통 가야금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음악이 아이와 미용사, 그리고 지켜보는 저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나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던 아이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마치 지난 모든 아픔과 경계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듯 그녀의 무릎에 작은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고 몇몇은 저처럼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미용사는 그제야 아주 조심스럽고도 섬세한 손길로 아이의 엉망으로 엉킨 털을 부드럽게 빗기 시작했고, 아이는 놀랍게도 조금의 저항도 없이 얌전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을 완성하듯 조심스럽고도 정성스러운 미용 끝에 그 작고 상처 입었던 몰티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털은 마치 백설기처럼 하얗고 부드럽게 빛났고, 피부병 치료와 함께 예쁜 하늘색 리본 장식까지 더해지니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요정 강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미용실에 왔을 때의 그 불안하고 공포에 질렸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다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세상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함과 안정감이 담긴 수정처럼 맑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망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미용실 안으로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작은 몰티즈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새로운 견주였습니다. 그녀는 마법처럼 변신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안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가 이제 정말 괜찮아. 내가 평생 너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줄게. 다시는 아프지 않게,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용사와 지연 씨,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미용은 결코 단순한 외모 치장이나 견주의 허영심 충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상처받은 작은 생명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회를 선물하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진실된 사랑과 굳건한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마법과도 같고 기적과도 같은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한국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 장면처럼 그곳에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가슴 벅찬 해피엔딩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한국 펫뷰티는 동물을 괴롭히는 허영심의 산물이라는 또 하나의 완고했던 편견이 그 작고 하얀 강아지의 반짝이는 눈망울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연 씨의 안내로 한국의 반려동물 유치원이라는 제게는 여전히 생소하고 조금은 황당하게까지 느껴지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유치원이라니 정말 별의별 게 다 있군. 개들이 유치원에서 뭘 배운다는 거지? 알파벳이라도 외우나? 저는 속으로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큰 기대 없이 유치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심지어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 발달까지 고려한 최첨단 교육시설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하며 안전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실내 놀이터에는 수십 마리의 다양한 품종의 강아지들이 전문 훈련사들의 세심한 지도 아래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각 교실에서는 강아지들의 연령과 성격, 그리고 견주들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강아지들을 위한 기초 사회화 교육, 분리불안이나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 교정을 위한 1:1 특별 행동 치료 수업, 심지어 후각놀이나 노즈워크 같은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어질리티나 독댄스 같은 신나는 스포츠 활동까지. 저는 마치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연습생들이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현장에라도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각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 알레르기 유무, 그리고 성격과 행동 특성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알림장 시스템이었습니다. 견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소중한 반려견이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누구와 놀았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훈련사들은 매일 알림장을 통해 그날의 활동 내용과 건강 상태, 그리고 행동 특이사항이나 개선점까지 아주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전문 펫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최고급 유기농 수제 사료와 신선한 간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그리고 구충 관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한쪽에서 진행되는 기초 예절 교육 수업을 특히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훈련사는 강아지들에게 앉아, 기다려, 손, 이리와 같은 기본적인 복종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강아지나 낯선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고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견주가 수업이 끝난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러 왔는데, 강아지는 훈련사에게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견주에게 달려가 폴짝 안기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특했습니다. 견주는 훈련사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다음 주에는 유치원에서 자신의 반려견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상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한국 견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극정성, 어린 사랑과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발전에 다시 한번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교감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자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인식과 문화가 든든한 바탕이 되어
한국의 펫케어 산업이 이토록 놀랍고도 체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어쩌면 내가 미국에서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며 그토록 간절히 꿈꿔왔던 이상적인 반려동물 문화의 모습이 바로 이곳, 내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한국에서 이미 현실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제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컨퍼런스 일정 중 저는 지연 씨와 함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최하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제 가슴을 울린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캠페인 행사장 한쪽에서는 몇몇 전문 미용사분들이 유기견들의 미용을 정성껏 돕고 있었는데 유독 한 아이만이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거부하며 철창 구석에서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최근 끔찍한 동물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유기견으로 마음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어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심한 공격성까지 보인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한 젊은 여성 미용사가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미용사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이나 값비싼 미용 도구 대신 그녀에게서는 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연민과 따뜻한 공감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억지로 다가가거나 미용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낮은 목소리로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걸듯 부드럽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마치 아픈 아이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달래는 숙련된 엄마처럼 말이죠. 그녀는 아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육포 간식을 손바닥에 올려 아주 조금씩 건네주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듯한 한국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자장가를 나지막이 그리고 반복해서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하염없이 흘러도 아이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걸고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작은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기적 같은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나 사람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며 경계하던 아이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내민 손에 자신의 작은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마치 지난 모든 아픔과 공포 그리고 경계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듯 그녀의 따뜻한 무릎에 자신의 작은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고 몇몇은 저처럼 이미 눈물을 글썽이며 그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사는 그제야 아주 조심스럽고도 섬세한 손길로 아이의 엉망으로 엉킨 털을 부드럽게 빗기 시작했고 아이는 놀랍게도 조금의 저항도 없이 너무나도 얌전히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용 기술이나 훈련 테크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작은 생명에 대한 깊고도 진실된 공감과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교감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눈물겨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한국인 미용사의 빛나는 모습에서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동물 복지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창한 구호나 값비싼 시설, 혹은 복잡한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한 생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어쩌면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가 이토록 빠르게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생명 존중의 숭고한 정신이 사회 저변에 너무나도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벅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즐거워질수록 저는 한국의 독특하고도 창의적인 반려동물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은 지연 씨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전통 거리인 인사동을 걷다가 너무나도 귀엽고 앙증맞은 강아지용 한복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치마, 심지어 머리에 쓰는 깜찍한 족두리와 꽃신까지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귀여워서 한참 동안 그 작은 한복들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는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요즘 한국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혹은 반려견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히고 함께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닥터 엠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강아지에게 턱시도나 드레스를 입히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히다니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 구성원처럼 생각하고 함께 아름다운 문화를 즐기려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보기 좋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서울숲 공원에서 열린 작은 동네 반려동물 축제에 갔다가 정말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던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댕댕이 한국 음악 댄스 경연대회였습니다. 견주와 반려견이 한 팀을 이루어 최신 유행하는 한국 음악 혹은 신명나는 한국 전통 민요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대회였는데 어설프지만 최선을 다해 견주의 동작을 따라하려는 강아지들과 그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현란하게 춤을 추는 견주들의 모습이 너무나 유쾌하고 사랑스러워서 보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유명 한국 아이돌 그룹의 고난도 칼군무를 견주와 반려견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재현하여 관객들의 폭발적인 환호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뜨거운 열기에 휩쓸려 함께 손뼉을 치며 목청껏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들이 다소 과장되거나 혹은 동물을 그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피상적인 유행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려동물과 더 깊이 교감하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의 순수하고도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채롭고도 유쾌한 경험들은 제게 동물행동학자로서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한 신선한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차이가 반려동물과 인간의 상호, 관계 및 행동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어쩌면 한국의 사례는 전 세계 동물 복지 연구에 아주 중요하고도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바로 업사이클링 문화였습니다. 저는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 한국인 디자이너의 초대로 그녀의 업사이클링 공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실용적인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하는지 직접 목격하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방 안은 마치 마법의 공간 같았습니다. 낡은 청바지는 멋진 가방으로, 폐타이어는 세련된 의자로, 깨진 유리 조각은 반짝이는 모자이크 작품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것들의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를 불어넣는 거죠. 환경도 보호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작품도 만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작업실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알록달록한 브로치를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사이클링 문화는 제가 다음에 경험하게 될 한국의 한 특별한 축제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저는 지연 씨와 함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축제, 서울 에코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 보호를 주제로 열리는 이 축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축제와도 달랐습니다. 축제 현장은 온통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독특하고 창의적인 설치물들로 가득했고 음식 부스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요리 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참가자들이 버려질 뻔한 식재료들을 활용하여 군침 도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뚝딱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DIY 업사이클링 부스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폐지, 폐플라스틱, 헌,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작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폐연수막 조각으로 작은 파우치 만들기에 도전했는데 서툰 제 솜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학생들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꽤 그럴듯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조악한 파우치에도 와, 정말 멋진데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라며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그들의 순수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트래시 패션쇼였습니다.
모델들은 신문지, 비닐봉지, 폐타이어, 심지어 버려진 어망까지 재활용하여 만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독창적인 의상들을 입고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 저는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그저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전통 놀이인 줄다리기를 친환경 소재인 표현수막, 로프로 재해석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주저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열띤 응원과 닥터 엠마도 같이 해요 라는 지연 씨의 격려에 힘입어 저도 모르게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차 구령에 맞춰 힘껏 줄을 당기는데 서툰 제 몸짓에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떤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땀 흘리며 하나 되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즐거움과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저희 팀이 아쉽게 패배했지만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의 열기 속에서 저는 환경 보호가 결코 딱딱하고 어려운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즐겁고 창의적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지속 가능성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 에코 페스티벌은 제 경이로운 한국 여정의 가장 유쾌하고도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컨퍼런스 발표 준비와 함께 틈틈이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를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제가 가졌던 초기 편견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단순히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넘어 동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견주와의 깊은 정서적 교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반려동물 미용실에서는 미용 전에 반드시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부 상태와 건강을 체크하고 각 동물에게 맞는 저자극성 천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미용 과정에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 강화 훈련 기법을 활용하여 미용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용실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명상 음악을 틀어주거나 아로마 테라피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특히 감명받았던 것은 한국의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려동물 유치원이나 행동 교정 스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함께 노력하고 성장해야 할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국처럼 일상화되어 있거나 그 교육의 질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동물 구조, 치료, 그리고 입양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 등록제 강화와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상처받은 동물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성숙하며 무엇보다 동물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책임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쌓여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 증진을 위한 행동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유기견을 향한 미용사의 따뜻한 손길, 반려동물 유치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 제 발표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감동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뜻밖에도 중국인 학자 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난번 저와 한국의 양자암호 통신 기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던 다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닥터 엠마, 오늘 발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전까지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반려동물 미용실, 유치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채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엠마,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국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군요. 특히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편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던가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과 함께 동물행동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단순한 주종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정서적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에는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바로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 그리고 따뜻한 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제 연구와 강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교정하는 것을 넘어 반려동물과 인간이 더욱 깊이 교감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의 따뜻한 정 문화와 생명 존중, 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꼭 이곳에 돌아와 한국의 놀라운 반려동물 문화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경험하고 배우겠다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감동과 희망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제게 동물행동학자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